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제가 준비한 재료는 고무가 아닙니다. 짠! 용수철? 네, 용수철이에요. 그래서 이 용수철도 우리가 이렇게 늘려놓지만 사실은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죠. 이것이 바로 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아니, 안 신기해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신기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이요? 네, 제가 공중에 들고 있다가 이 위에 손을 놓으면 놓으면 이 용수철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혹시 보기가 있습니까? 보기 준비했습니다. 1번, 그대로 떨어진다. 2번, 탄성이 있으니까 얘가 띡 하고 올라간다. 3번, 탄성이 밑으로 작용했다가 뚝 떨어진다. 4번, 에라 모르겠다. 정답은 1번. 1번은 이대로 떨어진다. 당연하죠. 잘 보세요. 예, 잘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갈게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좀 알록달록한 걸로 해볼까요? 이거 예쁘네. 무지개 용수철로. 이건 보이겠어요?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오. 이렇게 봐야지. 해보세요. 디스님 머리랑 헷갈리는데요? 그러네. 하나, 둘, 셋. 좀 보였는데. 아니야, 그냥 떨어졌어요. 1번 맞는데. 그럼 여기 밑에를 한번 보고 계셔 보세요. 네. 순간이지만 놓습니다. 네. 짜자자자잔. 오, 대박. 우와, 오, 신기해. 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저렇게 보니까 신기하네. 진짜. 오, 아주 훌륭히 떨어졌습니다. 와, 완전 신기하다. 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야, 틀렸네. 틀렸네. 얘는 중력과 탄성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손을 넣으면 떨어지는 힘은 중력. 그렇죠.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인 탄성이 계속 힘을 균형을 이루다가 이렇게 원상복귀가 된 다음에는 중력만 작용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붙잡고 떨어뜨리잖아요. 네. 그래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오! 이게 더 신기하네. 와, 혹시 용수철의 길이가 막 기차처럼 네. 한 50m 돼요. 63빌딩에 떨궈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오, 살살. 이건 우와, 길다. 우와. 야, 저 밑에까지 왔네. 봤어! 자! 오, 봤어! 자! 오! 와, 신기하다. 오, 저 나도 해보고 싶다. 오, 되게 신기하네. 용수철이 원상복귀 될 때까지 중간에 꼭 떠 있는 것처럼 멈춰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생체 에너지의 90%가 산소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체의 80%를 이루는 물의 3분의 1이 산소인 만큼 인간에게 있어 산소는 곧 생명과도 같은데 때문에 오랜 연구 끝에 산소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했단다. 모든 질병은 산소 결핍에서 온다고 할 만큼 산소는 신체 모든 부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소를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다가 고농도 산소 용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물로 응용하는 것이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것보다 체내 흡수 속도가 훨씬 높다는데
이거 보시는 건 일반 생수병인데요. 이 일반 생수병에 저희가 개발한 이 토출기를 이렇게 결착해서 이 안에 이제 고농도 산소 카트리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터트려서 산소가 주입되게끔 만든 것입니다. 기술자가 생각해낸 것은 바로 토출기. 병뚜껑에 장착한 뒤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물과 산소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혼합된다. 여기 안에는 산소가 300mg 들어있지만 여기 안에 터트렸을 때는 물에 용해되면서 산소 압력이 증가해져서 이렇게 빵빵해지게 되는 겁니다. 산소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힘써온 기술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체 형태의 순수한 산소가 변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소분에 충진하는 것. 충진 과정에서 고압의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새기 쉬운데 누출 없이 작은 용기 안에 완전히 밀봉에 충진하는 것이 관건이란다. 이 안에는 300mg 이상의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야지만 물속에 저희가 용존을 시켰을 때 80ppm 이상의 산소 용존량이 나오게 됩니다. 최소 80ppm 이상이 나와야 우리 몸에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자의 산소수. 이 안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은 어느 정도일까? 직접 산소 농도를 측정해봤는데 무려 일반 물보다 16배나 많다. 기술자는 고농도의 산소를 물과 음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수병에 산소를 주입했지만 유통 과정에서 산소가 샌다는 한계에 부딪혔다는데 역시 플라스틱에는 산소가 새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소재의 용기에 산소를 주입해 밀봉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전환했다고. 이 알루미늄으로다가 하면은 제일 가스 차단이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자문을 받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기술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에서까지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에너지원 산소. 이 기술을 통해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이란다. 고농도 산소 용기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용의 산소를 음용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질량 블랙홀이 우주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난 과정은 아직 우리가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발견되는 블랙홀들의 질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서 이렇게 무거워졌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은하들이 병합하면서 중심에 있는 블랙홀들도 병합하면서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아직 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중력파 망원경들은 이러한 초대질량 블랙홀의 병합을 관측하기에는 적당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하에 있는 중성자별들이 내는 펄사 신호를 이용을 하면 우리 은하만한 중력파 망원경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펄사는 아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신호를 내는 천체인데요. 예전부터 이러한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만한 거대한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 필요했는데 얼마 전부터 그러한 망원경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SKA 전체 유효 면적이 1평방킬로미터가 되는 거대한 망원경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망원경들이 건설되면 우리 은하 전체를 중력파 망원경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 중력파 망원경을 이용해서 초대질량 블랙홀들이 병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설들이 건설되고 나면 1970년대에 실패했던 호킹 복사의 관측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랙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중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고 변화해 갈지에 대한 인류의 이해는 한층 더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네, 한국의 기술이 도입된 앞으로의 블랙홀 관측은 단지 블랙홀 주변의 빛의 고리, 빛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 주변의 별, 주변의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욱 자세히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관들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번 현장에 들어갈 백관들입니다. 근데 보면 크기도 다양하고 두께도 다 다양한 것 같아요.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옆에 있는 배관보다 조금 더 두껍죠? 네네. 네. 조금 더 두꺼운 것 맞습니다. 같아요. 소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통 물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많은 전기 관련 기기들이 배치가 되게 돼요. 네네. 그런 곳에는 물이 아니라 소화 약재를 사용해서 불을 끄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가스가 고압으로 분출이 돼야 돼서 네. 배관들을 조금 더 두꺼운 배관을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아, 배관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흐르는 유체에 따라서 배관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거에 맞는 배관들을 채택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이렇고 여기는 입구가 이렇게 좀 색깔이 달라요. 역시 눈썰미가 정말 좋으신데요? 이게 배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프의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연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 아연 도금을 그대로 있는 채로 용접을 진행하게 되면은 네.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아연 자체가 용접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용접 품질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용접부에는 모두 다 아연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작업을 동시에 저희가 파이프의 각도를 만드는 작업까지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아, 여기 입구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각도 생긴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생겼죠. 용접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용재가 완전 용입이 돼야 용접부의 품질이 향상이 되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절단이라고 그냥 절단해서 딱 이어붙이는 게 아니네요? 네, 좀 더 많은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배관 제작 공정이 용접하는 장소입니다. 잠깐만, 지금 용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용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꽃이 안 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불티에 대한 그 화재 안전이나 그런 안전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티그 용접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용접물이 녹아서 배관과 융합되는 게 보이시죠? 네. 용접사분들이 이제 팔자 형식으로 위빙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용접물을 입히고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이제 용접까지 다 끝난 상태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너무 예쁘게 용접이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용접이 마무리되고 여기가 이제 품질 검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용접이 잘못되면 빵꾸가 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검사하는 건가요? 이제 이 용접 외부 비드를 덧살 높이라고 하는데 국제 규격에 맞춰서 1.5에서 2mm 사이에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맞는지 이 게이지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이 카메라를 배관에 이제 삽입을 해서 이면 비드라고 하는데 이 내부의 이면 비드가 너무 오목하진 않은지 용접물이 빈 곳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 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소화가스 시스템 자체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품질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까지 생각하면서 최고의 품질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최강기업의 파트너 인정합니다. 네. 인정.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열려? 야! 너 뭐야? 아니 이게 아까 전자레인지에 돌려놓은 건데 깜빡하고 안 꺼냈더니 이 뚜껑이 완전히 들어가 버렸어요. 줘봐! 이걸 왜 못해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완전히 귀엽구만.
정신 안 차려? 죄송합니다. 에이, 하지만 이것도 과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어. 자, 이런 경우 겪어봤을 거야. 뜨거운 음식을 밀폐 용기에 넣었다가 식은 다음에 이거 뚜껑이 이게 안 열려서 고생한 경우, 이 밀폐 용기 뚜껑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도저히 나올 생각을 하지 않지. 이럴 때 바로 해결하는 법을 지금 바로 알려주겠다. 먼저 이 밀폐 용기를 이런 쟁반 위에 놓고 그 위에 따뜻한 물을 부어. 자, 이렇게 부어. 이렇게 부은 다음에 뜨거울 수 있잖아. 장갑 껴. 뒤면 안 되니까 이렇게 딱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었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이렇게 해서 딱. 어때? 바로 열리게 되지. 우와! 안으로 쏙 들어갔던 뚜껑. 따뜻한 물을 붓고 잠시 기다리자. 한 번에 뚜껑이 열렸다. 도대체 원리가 뭘까요? 뜨거운 음식을 밀폐 용기에 넣고 뚜껑을 닫게 되면 음식의 수분이 수증기로 기화를 해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지. 그런데 만약 뚜껑이 닫힌 상태에서 용기가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폐 용기 안에 있던 수증기가 물로 액화되어 부피가 감소하고 내부 기체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때 밀폐 용기 밖 높은 대기압에 의해 뚜껑이 눌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뚜껑 위에 이제 이 뜨거운 물을 부으게 되면 밀폐 용기 안에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되고 기체의 압력이 커져서 뚜껑을 열 수 있다는 거 모두 잘 알아뒀다가 쓰길 바란다. 요리는 과학이야. 오케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기술이 주도하는 급변한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AI, 메타버스, 로봇,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뉴스에서 몇 번씩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챗GPT나 미드저니, 달리 같은 어떤 기술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챗GPT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그 소통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드전이라는 어떤 인공지능 그 모델로 그린 그림이 미술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죠. 과연 그러니까 작가가 텍스트만 입력을 했을 때 그 작가가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미드저니를 사용해서 한 가지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이미지는 서울의 명소 앞에서 셀카를 찍는 한국 가족입니다. 사실 이 뒤에 명소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명소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가족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미지는 여러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 텍스트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낸 것이죠. 사실 이 이미지가 그냥 우리를 만났다면 우리는 이 이미지가 허구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미드전이라는 모델에서 2523년의 서울이라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은 2523년의 서울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미드저니라는 모델에 좀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특성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우리들이 그 미래를 그릴 때 어떤 전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학습에 의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해피니스, 즉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들이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들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리움이나 슬픔이나 또 애잔함 같은 다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사랑의 어떤 그 또 다른 측면으로서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학습돼서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작업들은 사실은 제가 오늘의 강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려낸 이미지들인데요. 작품이라기보다는 이 이미지가 결국에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이미지 프로세스라는 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을 예술이 어떻게 던져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휴식을 마치고 생기를 되찾은 양성일 박사가 향한 곳은 광주과학기술원.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네. 전혀 없으셨어요? 인공지능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동료 연구자를 만나기 위함인데요. 저희의 게임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그 선행 연구를 주로 담당을 하셔서 굉장히 모험적인 방법론 그리고 실험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전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끊임없이 같이 연구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기타 국내외에 여러 가지 게임 인공지능에 관련된 행사들을 같이 조직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임 인공지능을 통해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성일 박사와 김경준 교수는 인공지능을 넘어 인간지능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속 더 세련화되어가고 e스포츠처럼 아주 민감한 동작 같은 것도 기존에 이제 아주 강력한 게임 인공지능, 예를 들면 알파고처럼 이제 사람의 최고수를 상대로 해서 이기는 이런 인공지능 만드는 게 관심사였다면, 아직은 좀 원천 연구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인공지능이지만 좀 사람 같은, 좀 뭔가 내가 잘 못하면 좀 내 수준에 맞춰줄 수 있고 이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역할 맞춰가지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고 협업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센서들 실험하는 것들을 해봤고요. 지금 이 압력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VR 게임의 그 발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MIT가 만든 압력 센서에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인 김경준 교수. 이게 지금 압력 센서고요. 구리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저항을 측정해서 얼마나 이제 압이 가해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압력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이걸 알아내고 이걸 이제 게임 같은 데 적용해서 VR 게임의 입력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걷거나 뛰는 등의 행동을 할 때 보폭의 속도, 그리고 방향 등을 압력 센서로 측정하는 것인데요. 게임 속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뛰는 건 뛴다. 그래서 하다 이렇게 막 앉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잠입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살금살금 걷는 것이 있다면 도망 나오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조심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발 압력을 이용해서 몸통이나 몸의 움직임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는 기술들도 이미 나와 있는 예시가 있어요. 정말 재미난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장비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훨씬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이 사용자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행동의 의도를 인식을 해서 그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의료 분야에 정착하려면 사람의 몸에 적합한 소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바이오 잉크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생산할 때 자르고 쪼개고 조이고 결합해 제품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3D 프린팅 기술의 적층 제조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작은 거스부터 시작하죠. 전과 같이 작은 단위에서 출발해 부피를 키워나가 마침내 그 형태를 완성시키는 건데요. 3D 바이오 프린팅은 이러한 원리를 차용해 탄생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에 사용되는 소재의 종류를 바꾼 것뿐이죠. 연구팀은 뼈 재생 성장 인자와 개발한 바이오잉크를 섞어 출력한 3차원 지지체를 쥐의 뼈 손상 부위에 이식한 결과 뼈가 정상 조직 수준으로 재생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연구가 성공하면 언젠가 신체의 일부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핵심은 바로 바이오 잉크입니다. 원하는 조직의 형태를 3D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세포가 자라 조직을 형성하면 지지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는 거죠. 때문에 바이오 잉크는 지지체가 될 수 있는 경도를 가지면서 신체에 이식할 수 있도록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하고 그 역할을 끝낸 후에는 소멸할 수 있는 성질을 갖춰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추는 건 꽤 어렵고 까다로운 일인데요. 우리나라 연구팀의 노력으로 그 어려운 일에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오잉크는 빛을 쬐어 형태를 만드는 광경화 방식이었습니다. 바이오잉크의 좌회선을 쏘면 잉크가 단단해지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식은 경화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광경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의 바이오 잉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마침내 온도에 반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바이오 잉크를 개발한 겁니다. 이 바이오 잉크는 온도 감응성 하이드로젤이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액체 상태에다가 체온과 가까울수록 점점 젤화돼서 경화가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팅을 할 때 체온과 가까운 37도 부근에서 프린팅을 해서 결손된 골 조직 부위나 아니면 피부 쪽에도 삽입을 해서 조직 재생을 유도할 수 있게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잉크를 재료로 프린팅을 시작했습니다. 프린터가 작동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지지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물질은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 성장 인자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뼈와 같은 조직부터 장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성형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신체 조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